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략 4시간쯤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경제, 안보,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텐데 쟁점이 많고 이견도 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나라 모두 정상회담에 앞서 주요 개별 현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을 텐데 미국 워싱턴 DC 지국을 연결해 현재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대호 특파원, 우리 정부가 지금쯤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곳 상황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4시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을 이곳 워싱턴 DC로 옮겨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담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비서실장까지 워싱턴에서 각 파트별로 쟁점 현안들을 챙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관세 협상을 타결했던 그 장관들을 중심으로 최종 리허설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에 있었던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과 그 분위기까지도 숙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요구가 나왔을 경우나 난제인 양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중국 관련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요구한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네, 미국의 압박 강도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 관세와 실질적 투자 금액 확대와 같은 경제 이슈, 국방비와 방위비 대폭 증액 등 이른바 안보 이슈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지갑을 더 열라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까지 우리 입장에선 산 넘어 산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자체 핵무장론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통령 미국 방문 첫 일정은 어디서 소화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재미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워싱턴 지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 국익과 밀접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사안별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역할과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분야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 협상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태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이 꼽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을 유연하게 투입하는 방향으로 역할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경우 대북 억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화에는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것들을 더 조정하는 것이 협상이기 때문에 국방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주요 쟁점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현재 GDP 대비 20.6%인 한국 국방비를 3.8%로 높이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역시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 회담 뒤 미 국무부는 집단적 부담 분담 확대를 강조했지만 우리 외교부 발표에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주한미군 역할과 방위비 분담 등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출국 전인 지난 22일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나토의 전례를 참고해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나토는 직접 군사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안보 현안들이 관세 등 경제 이슈 협상과 연동돼 있는 만큼 양측의 포괄적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 측은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에 대한 세부 투자안을 문서화하라거나
농산물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시기입니다. 미국 측 요구가 만만치 않아 회담 직전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는데 이 대통령은 큰 틀에서 정해진 합의를 바꾸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이번 순방에 동행한 최지원 기자가 현지에서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 외에는 대출과 보증 등 간접 투자로 채워지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천억 불을 투자도 일부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투자는 에코티는 직접 투자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그렇게 봅니다. 세부 내역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세부적인 투자안을 문서로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명문화 외에 추가 투자까지 요구하며 정상회담 취소까지 언급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지난 협상에서 일단락됐다고 했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도 압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이미 99.7%가 개방돼 별도 논의가 없었다는 우리 측 설명과 한미 간 농산물이 전면 개방됐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엇갈렸던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그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더 일방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쉽게 바꾸자니까 또 바꾸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지난 6월 한 차례 무산됐던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잠시 뒤 이뤄질 예정이지만 안보와 관세 등 양국 간 이견이 적지 않아 회담 분위기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순방 일정에 북한과 중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일 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반일로 집권하더니 친일 행위를 했다며 이 대통령을 또다시 실명 비판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를 향해 자주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대통령 관련 발언까지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양자회담 국가로 일본을 택한 것을 친일 행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반일로 집권해놓고 미국을 의식해 다른 행보를 보였다며 또다시 실명 비판했습니다. 대일강경 발언으로 얻어쓴 반일 감투 때문에 집권 이후 일본 내부의 싸늘한 시선은 물론 미국의 냉대와 압박을 받아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본에 이은 미국 방문이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한국의 미국 쏠림을 경계했습니다. 환구15 등은 한국이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해야 국제사회의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난에는 일부 표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한일 회담 때 과거사 지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일부의 비판을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무대체를 당할 것도 각오했습니다. 한꺼번에 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부 얻는 행위조차도 하지 않으면 친척이 없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국과 절연하고 살 수 있느냐며 중국과 절연하지 않아 친중이라면 그런 의미의 친중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이제 약 4시간 뒤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관세 협상 후속 조치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사항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처럼 예측이 어려운 한미 정상회담도 드물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회담 결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통령실 실장 3분이 모두 급파됐어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위원님은 회담 결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준비를 하기 때문인데 네.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을 예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은 협상 전략 자체가 덜 주고 덜 받는다 하는 미니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 문제라든가 농산물 문제에 있어서 일단 벽을 먼저 쳤잖아요. 네. 양보하지 않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의전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인 거죠. 그때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인 표현에 잘 대응해야 되는 과제가 남겨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뭐 관세 협상도 그렇습니다만 동맹 현대화 이게 최우선 의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동의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다면 주한미군 역할이나 규모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예, 뭐 접점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주한미군의 유연화,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 것 같은데 그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동맹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사실 미래형 전력화를 의미하신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목표로 해서 변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MDTF, 멀티도메인 태스크포스라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주한미군이 지금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상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이걸 통합하는 것을 멀티도메인 포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미국이 바라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나아가는 주한미군의 변환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수용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점이 마련되지 않느냐. 외교적 수사는 반대하지만 네. 주한미군의 실질적 내용 변화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 방위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위성락 대사 방금 전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나토 수준의 5%는 대한민국이 수용 가능해요. 왜 네. 가능하냐? 사실은 10년 계획이거든요. 2035년이고 그렇죠. 직접 국방비는 3.5%인데 저희가 지금 2.32%예요. 그럼 0.12% 매년 증가하면 되고 트럼프 임기 내 0.36%면은요. 트럼프 마지막 해에 2.68%인데 이거는 저희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네네. 중기 계획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점이 마련해질 것 같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부분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아니다라고 맞받아 치면 안 되고 동의한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언더스탠드, 이해한다는 예. 표현을 사용하면서 각 국방 당국에게 위임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협상의 기술이군요. 그건. 그렇죠. 자,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리가 바꾸는 걸 요구하면서 그쪽에 이제 원전 협력이라든지 안보 청구서에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떨까요? 저는 뭐 그 논의를 시작한다 정도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확실한 표현은 아마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나 농산물을 지키겠다 하면은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을 줄일 거니까 네. 그렇지만 논의를 시작한다 정도는 뭐 양측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 개시한다고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은 있겠군요. 자, 근데 3,500억 달러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문서로 만들자 이런 요구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항목까지 들어가면은 그것을 갖다가 저희는 조금 더 빼면서 네. 포괄적인 내용, 그래야지 우리에게 좀 유연성이 생기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는 부분을 약속하는 건데 네. 이러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협상을 지난번에 타결한 다음에 농산물을 놓고는 말들이 좀 엇갈렸습니다. 우리는 뭐 연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다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방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할 텐데 이거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게 뇌관 같아요.
이제 새벽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 문제를 건들겠다고 하면은 네. 기정사실화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맞받아칠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방향성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우 유의해야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추가 투자라든가 다른 분야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협상팀들이 그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예.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시바 총리 먼저 만났습니다. 뭐 트럼프 대처법을 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두 정상이 한일 정상이 트럼프 너무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공감대도 형성했다는데 이번에 방문한 건 실제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를 표명한 건 잘했다고 보고 미국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다만 돌아오는 기내에서의 하신 말씀 중국 관련 사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 문제를 언급하셨으면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한일 관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중이냐 뭐 반중이냐 그렇죠. 그 이야기였죠. 자, 근데 공식 실무 방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영빈관이 이제 미국에는 블레어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혹시 뭐 공사 중이라서 못 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미니멀 어프로치, 덜 주고 덜 받는다는 그런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거기에 대한 미국의 의전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성과를 내면 잘한 접근이라고 보는데 네.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면은 이런 접근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통 크게 양보했더라면 그런 의전도 더 좋아졌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걸 전략적 유연성 문제하고 농산물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추가적인 협의 쪽으로 갔다면은 의전 부분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그 성과에 온 시선이 쏠려 있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 센 상법까지 이달 들어 모두 9개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처리에 앞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한 건지 먼저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달여 만에 상법이 또다시 개정됐습니다. 지난달 여야 합의 처리 때 빠졌던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한 주당 3표를 갖게 되는데 소액주주는 이 3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재계는 사모펀드 등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수차례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법력권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입니다. 코스피 5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이달 들어서만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9개가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대한민국이 추락하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일부 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모레로 검토했던 3대 특검 연장법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노조의 권한을 유례없이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원청업체와 직접 협상하겠다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청을 가짜 사장, 원청을 진짜 사장이라 부른다는데 앞으로 처우 개선 협상을 원청업체와만 하겠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 어떤 막대한 변화를 가져올지 차정승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에 일회용처럼 벌어진다며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진짜 사장인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7일엔 현대제철을 상대로 고소장도 대검찰청에 낼 예정입니다. 사용자의 범위가 넓어진 노란 봉투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청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적인 요구를 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계는 물론 중소기업도 비상입니다. 특정 대기업의 납품, 그러니까 모기업 쪽의 납품을 좀 의존도가 높은 데는 거의 직격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 생겨날 다양한 교섭 형태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용 형태가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른 이 하청업체들의 단체 교섭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생각하면 그게 전혀 아니고. 노동부는 앞으로 유예기간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처럼 재계가 우려하던 노조의 움직임들이 벌써 시작된 가운데 이른바 하청으로 불리는 중소협력사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로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힘을 얻은 노조의 압력도 힘겨운데 원청 업체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5천여 세대짜리 아파트 재건축 현장. 작업별로 100여 개 중소협력사들이 하청을 받아 작업 중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업체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청업체의 정의가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 해야 자기들이 파업하고 투쟁하는데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죠. 거래 관계는 거기서 종료가 되죠. 협력 관계가 그물처럼 얽혀있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업 하청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하청업체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 등 쟁의에 나서면 원청 대기업이 거래를 끊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입니다. 완성차나 부품업체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어느 특정 업체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것이 전 산업이나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원청업체가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업체 노조에 후한 조건을 약속한 다음 그 이행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 노조의 눈치도 봐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업체 경영상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원청과 하청의 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재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노란봉투법. 대기업 하청에 의지해온 중소협력업체들은 원청과 노조 사이에서 눈치 경영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관계 외에 노동조합의 정의까지 바꿨습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의 제한을 사실상 없애면서 노동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신유만 기자와 노란봉투법이 이야기할 변화에 대해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정확히 법을 어떻게 바꾼 겁니까? 네, 현행 노조법 2조 4호 라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이 라목을 삭제했습니다.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바꾼 겁니까? 노동계에서는 현행 노조법이 해고를 시킴으로써 노조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해고시킴으로써 사실 조합원 자격이 없어서 그런 불법성이 있다 이런 식의 빌미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악용했었던 거죠. 이와 더불어 노조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도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노조의 설립과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 정치 운동만 하려고 하는 자 등등 보시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건 개정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정치 운동만 하는 건지 어떤 사람이 사용자 이익만을 옹호하는 사람인지 불분명해서 사실상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를 들면은 학생이나 주부나 플랫폼 종사자나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시민단체의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가입할 수가 있어요. 가입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일반적으로 법조문을 보다 보면 시행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라는 문장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법률의 모호성을 시행령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넣는 수권 조항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수권 조항이 없는 게 또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정부가 TF를 통해서 내놓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앞으로 노사 간의 의견 대립이 생기면 소송전이 폭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그럼 산업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노조 가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특수고용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자영업자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계약해서 보수를 받는 임금 노동자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죠.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사, 골프장 캐디 등 많은 직업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자, 그럼 우려되는 점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조원 자격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간부들의 이권을 위해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시위 현장에 시위꾼이 있듯이 노동 현장에 교섭꾼이 등장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조의 자체적인 결정에 맡겨진 겁니다. 노사관계의 틀이 아주 바뀐 것 같은데 이 후유증이 없도록 좀 잘 적용이 돼야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이번 주 금요일쯤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도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동시 소환해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오고 잠시 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태운 차도 들어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 후 4번째, 전 씨는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 씨를 상대로 통일교의 청탁을 받았는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도를 동원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게 가능하나 말이 안 된다며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전 씨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특검팀은 모레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한 뒤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자택과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는지, 구치소에 빈 방을 마련하라고 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차원입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특검의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당국이 산재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현장 재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차단막이 세워졌습니다. 맨홀 주변에는 신발과 작업복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강서구에서 하수도 맨홀에 들어가 청소하던 40대 작업자가 실종됐습니다.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5명 중 4명은 갑작스런 비로 물이 불어나자 빠져나왔지만 1명은 휩쓸려 갔습니다. 한 30보다 퍼부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쏟아졌죠. 물이 엄청 세게 많이 내려갔었어요. 실종된 작업자는 45분 만에 약 1.4km 떨어진 가양 빗물 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여기까지 떠밀려요. 구조 진행 중입니다.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에 현장이 복구돼 현재는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공사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상주하는 건 아니고 잠깐 계셨다가 이제 또 다른 현장 가시고 약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사 시행업체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여행 가면 꼭 사야 한다고 입소문이 난 일본산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였는데 최근 정부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해외 의약품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 진통제의 사용 후기를 온라인에 공유한 블로거들이 대거 마약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신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일본산 진통제를 복용한 뒤 후기를 올린 블로그들입니다. 해열 진통에 좋다, 생리통에 좋다, 20분 안에 통증이 사라진다 등 호평이 가득합니다. 국내의 한 인터넷 마케팅 업체는 체험 후기를 올린 블로거들에게 진통제 구매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6월 이 업체와 블로거 수십 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 진통제는 일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마약류 검사 강화 안내와 함께 구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은 국내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는데 지난 4월부터 경찰과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새롭게 적발된 겁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매 유인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여지들도 있어서 졸지에 마약 사건 피의자가 된 블로거들은 업체에서 받아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체험단을 한 것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측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걸 몰랐고 당황스럽다며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블로거들에게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이 종업원들의 비자가 만료된 걸 적발한 겁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분홍빛 네온 간판이 세워져 있는 건물 안으로 경찰관들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 여성들의 팔을 붙잡고 줄줄이 나옵니다. 지난 19일 강남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 5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업소에 근무하던 태국 국적의 여성 5명은 모두 취업 비자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마사지 업소는 단속 이후에도 이렇게 홍보 간판을 설치하고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주는 직원들 비자가 만료된 줄 몰랐지만 불법 영업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100% 건전한 사업이에요. 누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거야. 이 비자가 없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지. 경찰은 적발된 태국인 여성들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확인이 되면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인계가 되고요. 강제 퇴거를 할지, 출국 명령을 할지 심사 결정을 한 다음에 경찰은 업주가 불법 체류를 방조했는지, 불법 영업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 중에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 사건 전해드렸죠. 재판에 넘겨진 사건 수사 기록엔 끔찍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총을 맞고 살려달라는 아들에게 또다시 총기를 겨눴다는데 범행 동기는 생활비였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를 나옵니다. 지난달 20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입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남성은 아들 집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하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차에서 총기를 챙겨 돌아온 뒤 현관문을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쐈습니다. 총에 맞은 아들은 벽에 기댄 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남성은 또다시 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이제 마음먹고 들어간 거니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죠. 가족 간 비극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1999년 이혼한 남성은 이후에도 전처로부터 매달 32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아들로부터 같은 금액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처는 지원을 끊었고 이후 남성은
가족들이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남성이 전처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가족 모두를 해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 남성은 며느리와 손주들이 숨어있던 방도 강제로 열려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땅 꺼짐, 싱크홀 소식에 불안하다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3건 가운데 한 건은 이 상하수도관의 굴착 작업 중 공사 부실로 생기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한 켠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천장이 뚫린 듯 보이지만 땅이 꺼져 주저앉은 겁니다. 2020년 구리에서는 직경 16m, 깊이 20m의 땅 꺼짐으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두 사고 모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인은 주변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1m 크기의 싱크홀도 마찬가지. 도로 굴착 중 맨홀과 하수관이 잘못 이어져 싱크홀이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현재는 도로 전체를 새로 깔았습니다. 지난 7년간 발생한 싱크홀 약 1,400건 중 상하수도 공사나 땅 메우기를 잘못해 생긴 게 30%에 이릅니다. 불안한 거죠. 건설 회사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 주변에서 나잖아요. 다 외면을 해버리잖아요. 서울시는 공사 부실로 생기는 싱크홀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굴착 공사 현장의 상하수관 매설 현황, 파손 현황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상수도관이 있는데 거기 전선관이 가고 언제 설치한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서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만 자연치마나 공사가 아닌 땅속 수도관 노후로 인한 땅 꺼짐은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도로별 관리 주체가 다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땅 꺼짐 사고 예방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한동안 침체돼 있던 오피스텔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또다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과연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오피스텔. 전용 면적 95제곱미터가 지난달 16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초 거래보다 3천만 원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의 전화도 안 했는데요. 지금은 문의 전화 오고 거래도 조금 되고 그런 조금 얼었다가 이제 조금씩 녹아가는 중인 것 같고 이게 하필 시즌 되면 이제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7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그나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오피스텔로 주거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처럼 비아파트보다 안정성이 있고 그 중대형 평수도 아파트보다 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서울에서도 부동산 화랑기에 고가로 분양했던 단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고 수도권은 분양가에 비해 1억 원 넘게 떨어졌는데도 매수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8억 가까이 돼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규제도 좀 심해졌고 하니까 잔금을 못 치르니까 지금 마이너스 막 1억 7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킨 규제도 여전해 오피스텔 시장의 봄날은 아직이라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광복절 특사로 정계에 복귀한 조국 전 대표의 최근 행보가 여권 내 균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중하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죠. 조 전 대표는 내일부터 호남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등 지역을 순회할 예정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동명으로 인사드리고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을 순회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성급하면 실패한다며 조 전 대표를 향해 자중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받들려는 태도인가 아니면 승리자의 자세인가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용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하며 예정대로 호남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를 갖추기 위한 그런 행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도 비뚤어진 정치공학으로 판단하지 말라며 민주당의 자중론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공개에 표출됐습니다. 동지들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조 전 대표는 다음 주엔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을 찾을 계획이어서 조 전 대표의 정치 행보를 둘러싼 법력권 내 신경전이 가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로 좁혀진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가 잠시 뒤인 밤 10시 마감됩니다. 김 후보는 탄핵 찬성파까지 끌어안겠다는 통합을, 장 후보는 탄핵 찬성파를 배제한 단일 대우를 내세웠는데 누가 되든 산적한 과제를 끌어안고 임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저녁 6시 기준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율은 44.91%. 마감을 4시간 앞둔 가운데 동시간대 본선 투표율보다 2.68%포인트 올랐습니다. 본선 땐 참여하지 않았던 당원 일부가 이번엔 투표에 나선 겁니다.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주말엔 안철수 의원을 만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의 자산이라며 탄핵 찬성파를 끌어안는 통합 전략을 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를 통해 친한계 표심이 넘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뜻한 일은 지금 겨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통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도 미래가 없습니다. 장 후보는 이른바 내부 총질을 하는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장 후보 측은 친한계에 반감을 가진 당원들이 결집한 걸로 해석합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당론을 어기거나 여전히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안고 가면서 우리가 내부 분열을 끌고 갈 수는 없다. 최종 당선자는 내일 오전 10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둔 당 체질 개선과 대여관계 설정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악수도 사람과 하는 거라며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기내 간담회에서 새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K-팝과 한국 문화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단 이틀간의 특별 상영으로 극장가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노래를 따라 부르는 행사가 잇따르면서 세계 곳곳을 떼창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응원봉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작품 속 캐릭터로 분장한 관람객도 보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정식 개봉도 전에 이틀 만에 특별 상영으로 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극장가에서만 최대 28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That was a life-changing experience.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얼롱 행사엔 1,700여 개 넘는 미 극장이 참여했고 천여 곳은 전석 매진됐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등에선 관광버스로 도심을 돌아보는 싱얼롱 행사도 열렸고 Sing-along experience. Who's ready for the experience?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조명쇼를 열었습니다. 외신들은 넷플릭스가 극장에서 거둔 보기 드문 성과라며 겨울왕국급 인기로 아이는 물론 부모들도 빠져들게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I think I've probably watched it over 50 times. I've seen it 100 times. Countless. I love the movie so much. 3억 5,090만 시청 시간으로 역대 OTT 시청 시간 1위에 근접하면서 영미권 음악 차트 석권에 이어 극장가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칼 포퍼가 경고했죠.
지상 천국을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지옥만 만든다. 조선 후기 황곡제도가 그랬습니다. 곡식을 비축했다가 춘궁기에 꿔주고 가을에 이자 10%를 붙여 거둡니다. 굶주린 백성을 살리려고 만든 곡식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고리대금 창구로 변질됐습니다. 타산 정약용은 그 참상을 강진유배 4년째 쓴 시에 적나라하게 남겼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는 최악의 제도로 전락하자 결국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자랑스럽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권,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 포함,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당연히 파업이 급증할 거고 기업은 경영상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는 거라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강행한 법안 가운데 오히려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전례가 많습니다. 과거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자리를 늘렸을까요? 노란봉투법도 기업의 엑소더스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현실 인식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되면 법을 다시 고치면 된다네요. 이런 경솔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을까요? Est-ce là cette république que nous avons décidé de créer? Vous avez exécuté plus de personnes pendant ces 2 derniers mois que pendant ces 2 dernières années. Votre justice, votre loi. 자유평등 박애 이상에 불타던 프랑스 대혁명도 공포 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자신의 이념을 절대시해 반대파를 모두 반혁명 분자로 처형했기 때문입니다. 이념이 현실을 잇는 순간 역사는 칼끝처럼 되갚습니다. 8월 25일 윤정호 앵커 칼럼 아니면 말고라고 였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 곳곳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의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에 강원과 충청, 호남에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 동쪽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남부 일부 지역으로도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창원이 26도, 강릉 28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4도로 습도가 높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영동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새벽 0시 45분부터 저희 TV조선에서는 미국 워싱턴 DC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 특보를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8월 25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